안녕하십니까. 10월 들어서 참 쉬는 날이 많죠.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걱정이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는 쉴 때면 좋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쉬는 날이 많으면 괜히 걱정됩니다. 매출액 떨어질까 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노는 게 좋은데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진짜 그냥 한 달이 무섭대요. 한 달이 무섭다고요? 예, 예. 네. 아, 그렇죠. 쉬는 날은 대부분이고 다 그렇죠.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돈을 임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많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월급을 오늘 맞추고 뭐 예. 이런 사람들도 아직 기업이 수두룩하고요. 그만큼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겠죠. 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 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명준 이사장님 자리를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가운데 가운데 저렇게 앉으시면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가운데 앉으십시오. 가운데. 가운데 중도로. 예. 그래도 그 금으로 잘 돼 있는 아주 금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편하게 입으셨는데 저만 딱딱하게 입고.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시면. 참 멋지신데요. 이사장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사회디자인 연구소는 이제 젊은 농객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는 다들 열심히 이제 자기들 생활하면서 이제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뭐 하는 데인데 거기는 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름만 걸어놓으면 잘 돌아가는. 근데 이제 네. 제가 지금 하는 게 제가 따로 이제 연구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공경영연구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코리아 스픽스라는 이름을 가진 뭐 코리아 일종의 스픽스. 스픽스 전자원탁회의 전자원탁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5년 됐는데 예. 뭐 괜찮습니다. 코리아 스픽스라는. 예. 예.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예. 국회, 정당,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직접 민주정치적인 요소를 우리 사회가 좀 더 가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원탁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투표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인데 꽤 크겠네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자는 아무 때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소속이 아닌 접속의 민주주의, 접속의 정치. 내가 관심 있을 때만 관심 있을 때만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접속을 끊어버리면 그다음에 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요. 또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하시는 겁니까? 모바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도 하시고. 사실은 어제 어느 신문에다가 제가 칼럼을 하나 써줬는데 네.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줄이자.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단순히 우리 정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의회나 대의민주주의 자체 전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하는 이런 이제 직접 민주정치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하자. 좀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가 일종의 몸 좀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 국회가 지금 뭐 법안 지금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주된 임무인데 크게 보면 법안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나의 그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대의민주 정치가 우리 그 출발할 때는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그때나 초기 산업사회까지는 좀 맞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정책 문제 자체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게다가 굉장히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렇어요. 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정책 문제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많고요. 예, 방대하죠. 근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한 번 빠지면 그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예. 네. 어린애들 2명을 놓고서 퍼즐을 맞춰보라고 내가 이제 10개짜리, 퍼즐 10개짜리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예. 네. 애들 보고 둘이서 누가 1등 하나 한번 보자 라고 시켰어요. 애들이 맞춰요. 맞춰가지고 서로 열심히 이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00개짜리를 줘봤어요. 예. 그럼 100개짜리를 줘도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림 쪼개놓은 걸 한 1000개짜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못 맞히는 거예요, 그게. 못 맞히고 경쟁은 경쟁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 내가 못 맞히는데 너 왜 날 자꾸 꼬나보냐? 어? 네가 나 자꾸 쳐다보고 말이야. 그런데 니 때문에 못 그 때문에 못 맞춘다. 맞춰. 근데 너가 옷은 말이야 왜 빨간 옷 입어서? 나 굉장히 걸거쳐 이게. 옷 바꿔 입고 와. 나 못 바꿔 입어. 그러더니 이제 이 퍼즐을 가지고 이제 집어 던지고 이제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 모습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고, 오버로드예요. 너무 오버로드. 최악까지 갔네. 오버로드예요. 예, 도대체가 국회가 저 수많은 정책 문제 그것도 굉장히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경제 문제가 다 그렇고. 네. 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그 식견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숫자도 많아지고 그 하나하나가 구조적으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국회가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세월호법 같으면 세월호법 하나에 그냥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들이 저기 갔는데 그래 놓고서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퍼즐 집어 던지듯이 서로다가 삿대질하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드디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면 싸움의 단계로 가요. 그 사이에 경제 정책이고 사회 정책이고 다 실종이 되고 있어요. 걱정이죠. 근데 실장님 문제는 그렇더라도 그 직접 민주제로 가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루면 뭔가 법으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맡겨놓으면 그건 합의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입법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요, 입법권을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분산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종으로 밑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는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엉터리거든요. 이 엉터리인 이유가 상당 부분 잘못된 입법과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이고 또 잘못된 입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부터가 이걸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한 다음에 국회의 입법권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입법권이 분산이 되죠. 이 적은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이 지방자치나 지방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도대체 국민이 쳐다볼 수도 없는 정도 처참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선 자기들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권을 위한 걸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하고 직결됩니다만, 이 옆으로도 분산시켜야 됩니다. 옆으로 분산시킨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게 대표적이고, 최근 90년대 네덜란드 같은 대표적이지만, 이 노사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노와 사간에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권한도 이렇게 작게 주는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사실상 국회는 그냥 통과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고 인권 문제는 인권위원회, 환경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 아니면은 지금 우리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치인데 국회의원들 보고 형편없는 국회 보고 제 머리 깎으라고 하니까 엉망으로 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선 또 다른 어떤 또 기구 만들어서 거기서 선거구제든 뭐든 이 국회의원 월급이든 그런 데서 결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국회는 그냥 그 입법적인 절차만 거쳐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입법권 내지는 준입법권을 부여하면 국회는 1000조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300조각만 맞추고 500조각만 맞추면 훨씬 잘하죠. 잘하면 경쟁할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걸 다 갖다 맡겨놓고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아이들이 그 천조각 난 죽어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러듯이 쥐고 앉아서 안 놓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안 놓으면 죽는다, 이제. 안 놓으면 둘 다 죽어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게 되겠죠. 조만간 아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회단체들 간에도 합의가 잘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서로 자기 이해 중심으로 싸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싸우고도 지치다 보면 이 싸움이라는 것이 나한테 결국은 나한테도 손해가 오는 거라. 그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것이 그 정도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평화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가지고 그 보호막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합의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에 지금 발렌베리 가문이 우리가 왜 삼성은 발렌베리가 못 되느냐고 막 이러는데 그 발렌베리 가문은 정말로 자기 자산을 다 사회에다가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내놨느냐? 발렌베리 가문이 1930년대 그 사회에다가 왜 전 재산을 갖다 내놓고 이렇게 가느냐? 합의를 했거든요. 재산을 내놓는 대신에 경영권은 자기들이 쥐겠다. 합의를 반. 그 당시에 사회당 정부 내지는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예 재산을 다 국영화하겠다라고 덤비니까 발렌베리 가문은 투자를 안 했고 투자를 안 하니까 노동자도 죽겠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합의를 봐서 당신이 경영권은 영원 무궁토록 가져도 좋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그게 발렌베리 가문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조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합의를 본 겁니다. 그게 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의 이기성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안 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놔둬보자. 가긴 갈 겁니다. 예. 시간이 문제일 텐데요. 네. 옛날에 배고팠을 때는 쌀밥 먹기 위해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주변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가 되고 뭔가 사회가 조금 더 발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느끼기에는 정치인들이 못한다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들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또 변화의 의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시민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사회에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많이들 보고 해가지고 시민사회의 담론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원탁회의나 소위 말하는 그 하버마스나 존 롤스가 공론의 장이 곳곳에서 벌어져서 그 공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의 담론 수준이 좀 높아지면 당연히 가지고 정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렇죠. 누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요. 일본은 가보면 거리마다 시골 가든 어딜 가든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비가 잘 돼 있고 도로 자체도 뭐 등락이 별로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다. 시골에 가도 그렇다. 휴지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점점 높아지고 뭔가 이제는 효율성을 찾지 않겠느냐.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청소가 잘못되어 있고 정비가 잘못되어 있는 건 지방정부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지방정부가 이제 뭔가 실용성을 따져가게 되면 뭔가 더 나아질 거다. 그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식이 높아져야지 물질도 높아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뭐 경제고 사회고 간에 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우리의 저력이라는 게 우리 참여정부 때 FTA 할 때 이제 그 제 기억이 나는데 FTA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게 밝은 미래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FTA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명암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앓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미 FTA 할 때 그 시장이 우리한테 몰려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위협적이겠습니까?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그때 참여정부가 그걸 추진했던 거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그 모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아니, 그 뭐 저력을 믿는 충분히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매기론 예. 미꾸라지들이 있는데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 예. 그 미꾸라지가 더 강해진다. 예. 우리가 이 국가가 일일이 나서 가지고 산업 경쟁력 다 하고 구조조정 다 한 이 시대는 지났고 국가는 그런 능력도 없다. 이젠 국민이 할 텐데 국민이 자극받으면 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결국 그 속에서 우리 산업 구조도 조정이 되고 말하자면 시장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지나고 시장 권력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그 저력은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점에서요. 하나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로운 게 경쟁력입니다. 네. 혁신이 강조되는 시대에 쉽게 만족하는 국민은 이게 경쟁력 없습니다. 네. 까다로워가지고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인데 지방정부의 민원 창구에 말이죠.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민원 그 창구에 그 뭡니까 이게 이 분리대를 뛰어넘는 데입니다. 아이고. 그런 까다로움이 우리 항공 서비스 세계 최고로 만들고 공항도 세계 제일 좋은 공항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애 영어 하게 만들고요. 좀 무리를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 정도의 그 저력은 아직도 우리한테 있다. 실제로요. 그런 까다로움에 대한 사례 저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월마트가 국내에 진출해서 굉장히 크게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마트는 조금 했거든요. 월마트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제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월마트에 들어갔더니 월마트는 설명을 하되 요건 여기 가서 고치면 안 되고 저기 가서 고치면 안 되고 뭐 설명이 길어지고 나중에 이제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이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네가 바꿔주면 되지. 못 바꿔준다. 우리 팔았기 때문에. 나 소송한다. 소송해라. 근데 이마트는 가니까 예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까다로움을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 코리안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높습니다. 더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장품은 이거는 세계를 석권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휴대폰은 그건 세계 시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까다로움이라는 거, 우리의 스탠다드 자체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신감은 있죠.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만 안 하면 정치가 방해만 안 하면. 그저 시장님 그 FTA 말씀하시고 이제 경제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국내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애 잘 나가는데 지금 어려운 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이 문제를 풀려면 나름대로 잘 나가는 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말 우리 사회의 지도자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정책적인 작업들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데 좀 지도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지도자들이 잘해주는 기본 자세가 지금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도자 맞냐? 내 눈에는 지도자 안 보인다 지금. 지도자가 아닌 리더가 아닌 팔로워들만 보인다. 그러니까 민심만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 팔로워들이 보이지. 이 지도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양보와 인내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양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를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양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와 인내를 요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양보와 인내를 해주면 우리 국가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나 리딩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뭐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가가 안 된다.
그 제대로 된 비전을 놓고서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일단 설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양보와 인내를 얻어내면서 국가를 통합해 나가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양극화라고 하는 이 자체는 사실은 우리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우리 지니계수를 보면 OECD 평균의 지니계수가 0.31 정도 되잖아요. 0.31 정도요. 예. 우리가 지금 0.31, 0.32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아니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냐? 미국이 0.4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컬럼을 보니까 어떤 그 컬럼리스트가 쓰기를 뭔가 하면 우리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0.4니까 우리가 0.32 뭐 하니까 이제 미국을 닮아. 아닙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니 계수를 계산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내 월급 받고 번 돈 중에 이제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그 세금 빼고 4대 보험 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요건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세금하고 4대 보험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보다 더 먼저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사교육비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 소득에서 사교육비 빼고 정보통신비 빼고 없어요. 하고 나면 그 나머지 가지고 친위 계수 계산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정하지 않으면 정말 특히 지금 점점 더 어려워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요.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베이비붐 세대, 50대. 작년에 영세 자영업자들 그 부도 난 것 중에 반이 50대 베이비붐 세대. 예, 실제로 경험이 없이 뛰어드니까.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저 지금 국민연금조차도 국민연금 가입 못 하고 있는 분이 한 30% 된다는데 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그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지금 어렵거든요. 그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극화 이런 부분이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방안들, 대안들을 내놓고 양보와 인내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결국 그 하는 방법은 그러죠. 국가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국가가 재분배의 역할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재분배의 역할을 키워줘야 되고 재분배의 역할을 키우면 조세를 더 받아야 되니까 있는 분들한테 양보를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없는 분들한테 조금 참아라고 하고 그러면서 대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뛰어가는 기업은 날아가게 하고 날아가는 기업은 정말 더 비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으로는 열어줘 가지고 기업이 뛰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거기서 돈 번 거를 조세를 좀 더 받아 가지고 이 안전망을 깔고 해서 이런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대타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 정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참 시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죠. 나타나 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 찾아야 될 정도예요? 지금 도대체 안 보이니까. 그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300만이 넘는 분들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방법은 어차피 우리 대기업들이나 잘 나가는 분들이 좀 자기 할 일은 글로벌로 경쟁을 좀 하고 국내 시장은 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대타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활동하게 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로 고용이 좀 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가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한 7%, 일본이 한 12%, 13%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그마치 지금 참여정부 때는 30% 넘습니다. 근데 지금 줄였다는 게 아예 포기한 사람, 그다음에 시간제 노동 이래가 좀 빠지고 해서 지금 25% 되는데 제일 높거든요. 왜 자영업자가 많으냐? 실업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실업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업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업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대기를 하면서 거기서 재교육, 재훈련도 받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교육, 재훈련 받고 이래야 되는데 OECD 평균이 실업률이 8%인데 우리는 실업률은 뚝 떨어져서 실업률은 3.2%.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실업자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영업자란다. 리어커 메고 그다음에 돈 빌려 처갓돈까지 다 끌어대 가지고 치킨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집 하나 있어야 될 때 2개, 3개가 있고 택시 한 대 있어야 될 때 2대 있고 세탁소, 커피집이 하나 있어야 될 때 2군데, 3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들이 지금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투자를 좀 해줘가지고 특히 고용이 많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줘서 고용을 흡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이 중소기업들이 하고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져나가서 해주고 그게 이제 양보 아닙니까? 그 양보고 이 자영업자들도 좀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합적인 그림을 좀 내놔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뭐. 근데 지금 급한데. 제가 지금 우리도 급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아이고 벌써 근데 얘기했다고. 자, 들으니까 좀 뭔가 좀 시원하고요. 네. 뭔가 발전적 대안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30분이었지만 참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